네,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종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의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그동안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1월 CPI는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어섰고 또 어제 나온 1월 소매 판매는 또 마이너스 0.8로 예상치에 미달했어요. 이렇게 엇갈리는 지표 속에 미국 시장은 여전히 잘 나간다. 네,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계절성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통 동계 기간이라고 하면 12월부터 2월 정도 사이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발표되는 이 물가 지표나 소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는 등락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한파 폭설로 인해서 그게 더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월간 발표되는 지표들을 놓고 결과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저는 이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그 방향성을 좀 읽어보면서 좀 의미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미국의 GDP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과거 2022년 1월 1분기, 2분기 때는 사실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가 2022년 3분기 이후 이제 지난해 4분기까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실질 GDP가 평균적으로 2.97%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전후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1%포인트 이상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올해도 이제 미국의 경착륙 우려보다는 연착륙 기대가 더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동계 기간의 경제 지표가 이제 3월 달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좀 등락은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미국 경제가 앞으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월 발표되는 건 약간의 이 잡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걷어내고 좀 추세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위원님은 오늘 밤에 나올 2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여기를 주목하고 계시던데요. 이 수치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사실 1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전월보다 오름폭을 줄였고 근원 같은 경우에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는데 결과치를 보면 그렇게 나쁜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될 수 있다고 의미를 두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확대 해석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지난해에 이어서 이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2022년도 하반기 그리고 지난해까지 경험했던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랑 올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라는 거는 물가 둔화 속도가 올해부터는 좀 완만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관심을 갖고 작년과 다른 물가 추이를 놓고 단순하게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두기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올해부터는 좀 줄어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그 가도기가 다가왔다는 거를 저는 이런 소비자 물가가 좀 알려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 결과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 주 이제 2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둘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상치로는 전월보다는 소폭 좀 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또 1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해석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해석이 바뀌겠네요. 다시금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6월이 아니라 5월일 수 있다는 확률값이 높아진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월 소비자 물가 결과는 앞으로 올해 디스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가 좀 완만해질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지표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결과 자체는 이를 뒤집는 결과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할 만하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1월 CPI 나오고 나서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고 또 5월 금리 인하보다는 또 6월 쪽으로 약간 무게가 옮겨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월간 지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5월이 아니라 6월로 좀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는 부분들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FMC 때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이제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 중위가 그리고 레인지의 숫자가 바뀐다고 하면 예. 올해 통화정책 수순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발표된 게 지난해 12월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은 4.6이었고요. 레인지는 하단이 3.9였습니다. 그러니까 3.9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연준은 최대 150bp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릴 생각을 염두에 두고 레인지 하단을 줬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3월 FMC 때 발표되는 수정경제 전망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기존의 뷰, 그러니까 올해 연준이 2분기 이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건데 그 시작점은 5월 FMC가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잣대로 보는 지표들 중요한 게 이제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와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인데 이게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 기준으로는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지고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둘 다 수축국 민원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 저는 연준이 빠르면 5월 FMC 때 충분히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존의 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5월 FOMC까지는 한 3개월치의 고용과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월 CPI만 갖고 우리가 판단하기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유럽 증시의 그 유로스톡스 50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역사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4분기 GDP 성장률 계절 조정 예비치가 0%. 그냥 네. 보합이고 독일의 경우에는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기록되는데 이렇게 유럽 증시가 강한 배경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사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인해서 사실 ECB가 금리 인하를 연준보다 빨리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견인력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7월달 금리 인상을 중단했지만 ECB 같은 경우에는 9월달 금리 인상 중단을 했죠. 그렇게 됐던 이유는 결국 정책금리 대비 이제 소비자 물가나 근원 소비자 물가가 이를 하회하는 이제 실질 정책금리가 양해값으로 바뀌면서 ECB가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했었던 거고 올해는 이제 금리 인하 단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하는데 연준보다 ECB가 더 빨리 할 수 있는 이유는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기술적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 정도까지 상당히 부진한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난해 4분기 GDP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기 대비 사실 마이너스 0.3%로 역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기존 마이너스 0.1에서 0.0%로 수정되면서 사실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CB 입장에서는 근원 물가도 지난해 3월 이후로 고점 형성하고 나서 하락하는 흐름들, 더군다나 이제 유로존과 독일 같은 경우 기술적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 4월달 금리 인하에 나설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유럽 증시가 상승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상황이 바뀌면야 뭐 얼마든지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럽중앙은행 ECB의 그 라가르드 총재가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뭔가 좀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유럽이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리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유로존 경제가 나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앞서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유는 없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뭐 유럽 경제 상황을 놓고 온다고 하면 확실하게 유럽 경제의 부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니가르드 총재 역시 뭐 ECB 뭐 통화정책 회의할 때마다 항상 금리 인하 시기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월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로존의 근원 물가가 ECB가 생각하고 있는 중기 전망 목표치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 부분에 대한 의미 있는 표명에 좀 바뀐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빠르면 뭐 4월달 20위가 충분히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 총재들 말은 정말 곱씹어 봐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와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말은 분명히 어감이 다르다는 거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자, 만약 유럽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럼 우리 원달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22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 유로화 흐름들이 달러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ECB의 이 통화 정책들이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이전까지는 ECB가 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뭐 상대적인 영향력을 받는 형태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전반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달러는 하락 압력을 받을 여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놓고 온다고 하면 경험상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면 앞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들어오면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폭이 축소되는 흐름들이 결국 달러가 약세 압력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해 이제 나타나고 있는 투자 환경의 변화이기 때문에 올해 달러 인덱스는 연말로 갈수록 계속 하락하는 흐름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일본 유일하게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 엔달러 환율이 그 뭐 한때 3개월 만에 150엔 선을 넘기도 했었어요. 다시 뭐 149엔대로 내려왔지만은 이 150엔 넘어가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 개입에 나설 것이다, 이런 뭐 그런 과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은데요. 일본은행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바꾼다 해놓고 지금 언제가 될지는 참 아직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일본 증시를 놓고 투자자분들께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뭐 일본 엔화 흐름 그리고 일본 증시의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엔화는 강세로 전환되고 일본 증시는 좀 하락 압력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의 투자는 적기는 올해 3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 3분기. 예, 그것도 이제 금정위가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그 시점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일본 뭐 투자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좀 염두에 둘 시점이라 보고 있고요. 새해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엔화 약세는 사실 새해 일본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서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 철폐를 좀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가 들어오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증시의 불안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엔화 약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BOJ는 2022년 12월에 YCC 상단 수정을 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해 뭐 10월 금정위를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폐지를 앞둔 그런 정책들의 변화들을 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금정위가 3월 정도 되면 사실 마이너스 금리 정책 철폐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BOJ 총재가 지난해 12월부터 자꾸만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임금 상승과 물가 간의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둘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BOJ가 통화정책 변화를 줄 여지도 높아지고 있다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일본 BOJ가 생각하고 있는 물가 전망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023년, 2024년도 2%대 물가,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 수준을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미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 철회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 증시는 34년 만에 버블 경제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고 대만의 이 자치환 지수도 2022년 1월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우리 증시와 너무 대비가 되는데 이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만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력 수출품이 반도체, 특히 가격 동향에 따라서 가권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동행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 올해 대만과 코스피 지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동행적인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높은 레벨 수준에 좀 놓여 있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뭐 11월, 12월 산타넬리에 따른 급등을 해소하고 좀 쉬어갔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 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코스피 지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약간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의미를 두는 거는 상단이 열린다고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지난해에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의 하단이 좀 경직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결국 전체 수출 증가율과 반도체 가격이 지난해 10월부터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한국의 수출을 지역별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동안 이제 중국 수출 증가율은 계속 역성장 마이너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플러스로 바뀐 부분들, 이게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뭐 코스피 지수 흐름을 놓고 전술적인 전략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400에 가까워지면 좀 팔았다가 2,650에 가까워지면 좀 파는 그런 형태로 좀 전술적인 전략을 좀 행해야 되지 않는 시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피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전 세계가 이제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이 관련주들이 중심으로 강세를 끌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대만과 우리의 차이가 AI 반도체에 더 특화된 파운드리 중심의 생태계를 가진 대만, 그리고 우리는 메모리 중심의 생태계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렇게 빅테크들이 글로벌 증시를 끌어가는 이런 장세,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사실 지금 S&P 500 지수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전망을 하지 못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과거 이제 미국의 경기 순환을 놓고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을 때 3대 지수 흐름 그리고 섹터별 추이 수익률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경기 순환을 놓고 온다고 하면 2020년 5월 이후로 올해 1월까지 45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46개월 이후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에서 이제 과거 나스닥과 섹터별 지수 수익률을 좀 전망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2027년 6월 정도까지는 미국이 경기 확장에 놓여 있을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미국의 경기 순환을 분석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이 85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 이게 7년 1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달부터 경기 확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를 러프하게 적용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2027년 6월까지는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게 IT가 절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얘기는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AI 혁명이라는 부분들이 일회성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계속 거론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해 주셨던 뭐 미국의 나스닥, IT 섹터,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이런 종목들의 주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너무 앞서서 말씀드리는 지수대이기 때문에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2027년도 6월 이전까지 과거 S&P 500 지수가 미국 경기 확장 46개월 이후부터 경기 확장이 끝나는 시점까지 76% 정도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 보면 S&P 500 지수가 8,505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 미국의 경기 순환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지수 흐름들이 충분히 말씀드렸던 목표 지수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조정이 좀 찾아온다고 하면 길게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의 위험자산들을 사들이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 정도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부럽기만 합니다. 미국 얘기할 때마다. 네네. 근데 또 거꾸로 이제 우리가 중국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증시를 직접 챙기겠다는 말, 이런 뭐 덕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등을 좀 하고 있긴 하는데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다 좋은데 이 중국만 아주 부진합니다. 덩달아 우리까지 부진한데요. 이 위원님 리포트에서 재밌는 표현을 쓰셨어요. 중국 증시를 두고 어둡고 캄캄한 맨홀에 빠지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 증시? 네.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증시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상해종합지수 흐름을 보면 2,700선 위에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형태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3월 양해 이전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중국의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이축에 따라서 관련된 투자 부진, 기업들의 부실들로 인해서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 상존한다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이유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결국 그 원인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들어서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진국 함정은 이제 1인당 소득이 4천에서 1만 달러 정도에 들어가는 개도국들이 과거에는 고속 성장을 하다가 일정 시점에서는 성장이 정체되는 흐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를 이제 중국 경제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누중되고 있는 기업 부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또 가계 부채,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 재정의 부실화, 또 그림자 금융, 그리고 미국과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이하나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부분들이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부진이 중국 정부가 정책을 계속 꺼내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양상으로 가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깜깜한 맨홀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더 깊은 수령으로 빠질 수 있는 그 시점이 올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올해 들어서 중국 증시를 염두에 둘 때는 최대한 손실폭을 줄여서 되도록이면 반등이 일어날 때마다 좀 비중을 줄이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얘기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중진국 함정하면 바로 우리나라 90년대를 생각하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90년대 소득 1만 달러 넘어가는 시점에 정말 뭐 심리적으로는 아주 뭐 우길승천할 것 같았는데 네네네. 실질적으로는 경제 질이 아주 나빠지는 네네. 그 결과가 결국 외환위기였죠. 그런 거를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우리 수출 많이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ICT 정보통신기술 수출이 25%나 늘었다는 점은 뭐 고무적인데 이 수출 성장세가 일부 그 산업에 국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수출 성장세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이제 올해 1월 발표된 수출 통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인 15가지 가운데 13개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들이 2022년 5월 이후로 처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출은 퀄리티 부분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해보다는 좀 개선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나라 뭐 경제 성장을 전망을 할 때 고금리에 따른 민간 소비 둔화, 또 건설 부분의 이축 이런 것들은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는 게 사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 그 바탕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 품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자동차가 이끌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DRAM 반도체 가격이 10월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플러스로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사실 한국 증시 역시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해 대비 올해 한국의 코스피 지수의 하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연말로 갈수록 좀 높여가는 흐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바탕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전체, 반도체, 그리고 중국 모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에서 실마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 시장을 돌이켜 보면 뭐 완전히 저PBR주 뭐 강세가 두드러진 그런 양상이었고 지수도 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2월 시장 뭐 이달 말에 발표될 그 밸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지표들에 더 주목하면서 봐야 될까요? 사실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의도하는 거는 기업들 스스로 기업 가치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이런 노력들을 좀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어떤 증시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긴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동일합니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를 해보면 물가가 둔화되는 속도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이게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장이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제 물가 특성에 대해서 그 시그널로 보여줬던 게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결과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동계 기간 때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3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3월 이전까지는 이 물가 관련된 지표들의 등락들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 증시 역시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 결과에 따라서 출렁 힘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을 여쭤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올해 2분기 이후 정도 되어야 그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3월 이전까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이제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가도기를 겪는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이 인플레라는 긴 꼬리, 이 꼬리가 참 긴 것 같습니다. 이 꼬리가 우리가 끝이 보일 때까지는 좀 더 이게 위험 관리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